내가 누군가를 계속 이해하고 있지만은 정작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만났던 내담자분은 엄청나게 착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남을 계속 돕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우울해가지고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카톡을 제가 보니까 카톡 중에서도 중요한 관계는 단체 톡이 아니라 1대1 채팅, 목록을 쫙 한번 우리가 얘기해보고 어떤 대화가 나누는지를 보니까 이 사람 옆에는 도와달라는 사람만 잔뜩 합니다.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꾸 야 그러니까 네가 나 좀 도와줘라, 계속 이런 사람들로만 점철되어 있어서. 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AI를 압도하는 내면 경쟁력의 저자 이헌주라고 합니다. 친밀감의 정의와 친밀감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무엇인가요?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카톡을 한번 보면 1000명 이상 카톡 친구가 있는 분들이 아마 꽤 많으실 겁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우 친하고 가까운 사람은 그중에 누가 있지?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는 거죠. 바로 이 친밀감의 정의가 매우 가깝고 내가 그만큼 친밀하다고 느끼는 정도, 이게 바로 친밀감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친밀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보통 10명 정도? 이 정도면 꽤 많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친밀감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면 이 친구도 나를 굉장히 이해하고 있다, 이 친구도 내 감정을 조금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서로가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기쁠 때 이 친구한테 나누면 이 친구도 그것에 대해서 그 기쁨의 맥락을 알고 함께 기뻐할 수 있기도 하고요. 또 내가 굉장히 슬플 때 혹은 불안할 때 내 감정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같은 슬픔이나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느끼는 어떤 과정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서로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약간 이 친구하고 있으면 신뢰감 같은 게 이게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되게 안전하다, 얘랑 있으면,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친밀감의 핵심적인 3가지 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친밀감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오해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래 있으면 그냥 가깝다, 내가 오래 있으면 친밀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직장 생활에서 한 20년 같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내가 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집에 이런 거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요, 내가 그 사람이랑 그 동료랑 만약에 업무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업무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는 동시에 그 친구하고 그 동료와 내가 그렇게 연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친밀감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 사람과 얼마나 많은 정서적인 어떤 정보들을 교감하고 나누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관계의 본질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은 인간은 굉장히 사회적 동물이고 감정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늘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역할이 사람 만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일을 계속 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뭐냐면, 사람이 불안해서 저 마음 챙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를 만나러 오신 분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본질은, 그렇게 이제 오셨다 하더라도 저는 본질은 저를 만나러 온 이유가 사실은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정도의 문제일 뿐 누구나 외롭고 고독함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누구를 아느냐보다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관계의 장 속에서 살아가고 또 인간관계의 장 속에서 우리는 죽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이라고 하는 요소는 사실은 어떤 팩트나 정보나 이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년 정도를 진공청소기를 썼어요. 진공청소기를 한 20년 썼는데 그 유선이고 잘 안 켜져요. 근데 새로운 이제 진공청소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진공청소기는 무선이고 굉장히 잘 켜져요. 그럼 그걸 사면 이전에 썼던 건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버리실 때 막 너무 슬퍼가지고 우시는 분 계세요? 사실은 아무도 안 우실 거예요, 그렇죠? 얘는 그냥 왜 스티커까지 붙여가지고 버려야 돼? 얘는 어디 무료 나누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보통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런 테디베어 같은 거 있잖아요, 애착 인형. 그거를 쓰레기통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그 쓰레기통에 넣어놓은 애착 인형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요? "엄마 얘를 왜 버려?" "야 씨 엄청 더러워서 씨 버리고 새로운 거 사." "아니야 놔둬." 하고 그를 꺼내 가지고 깨끗하게 닦지 않겠어요? 사실은요. 침대에 데리고 가는 애는 누구예요? 진공청소기 막 껴안고 주무시는 분 안 계시죠? 누구예요? 걔란 말이에요. 그 애착 인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놀라운 거예요. 진공청소기는 20년 동안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왜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 애착 인형에 더 많은 정서적인 교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한테 얼마나 많은 일을 해 줬냐보다 나와 얼만큼 정서적인 교감을 했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준다. 이런 포인트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긍정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요즘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런 콘텐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르시시스트 혹은 이제 소시오패스 아니면 막 집착형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들은 좀 그림자가 많으신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막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가. 야, 씨, 우리는 어차피 이성적으로는 좋은 대학 갈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가장 또 수능이 만약에 대박이 나가지고 갔다가 해봐야 그 대학 나와봐야 취업도 어려워.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할 만한 어떤 동기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팩트를 알려주는 거다. 현실 그대로를 말해주는 거다. 그럼 문제의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필요하죠. 근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는 촌각을 다루는 상태에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나누는 게 그렇게 사실은 도움이 될까요? 사실 부정적인 사람과 계속 함께하면 내 삶을 바라보는 내 렌즈가 굉장히 좀 회색빛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친구가 나쁜 친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은 줄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으로만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내담자들을 만나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항상 제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지를 항상 물어봐요. 이게 내가 우울하고 불안한 게 내 개인적인 이슈라고 많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지? 이거를 살펴보는 것도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위에 너무 좀 마이너스만 가득하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조금은 이렇게 멀리하시고 혹은 관계 빈도를 조금은 이렇게 좀 줄여 보시고 그 친구에게도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둘이 앉아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친구한테도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공간이 남잖아요, 조금은. 그러면 그만큼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막 낙천적으로 아이 부정적인 걸 아이 됐어. 그냥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려운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동시에 거기 안에서 빛을 발견하려는 사람. 항상 그 안에서도 뭔가 치고 나가려는 도전 의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 주위에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두면 도움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에 대해서는 함께 웃고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슬픔에 조용히 머물러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작은 것을 선택하고 책임지고 그것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특별히 막 가면을 쓰지 않아도 이 사람하고 있으면 약간 편안한 느낌을 갖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어려운 이야기도 나한테 솔직하게 좀 말해주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럼 내가 실수를 하거나 혹은 내가 그 친구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그 친구가 용기 있게 그거를 좀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어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조금 더 나은 삶의 기지를 마련해 볼 수 있는 토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대방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 친구와 나 사이에는 연결성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다는 건 내가 기쁨을 느꼈을 때 그 친구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자면 그 친구가 슬픈 감정이 있을 때 나도 슬픔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좌절돼서 지금 절망적인 상태예요. 근데 나는 엄청 잘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친구와 나 사이에 지금 연결성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친구가 너무 어렵고 지금 뭔가 위로가 필요한 상태에서 내가 먼저 연결되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관계는 상호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이 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 더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서지능이 중요한 이유와 그 핵심이 무엇인가요?
정서지능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이해입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타인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볼 수 있는 반면에 타인이 이런 포인트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고 그림자가 있다는 것도 볼 수 있는 능력이죠. 이런 사람들은 타인이 조금 이렇게 그림자가 많이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브라이트 사이드, 긍정적인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능력이겠죠. 세 번째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요, 데니얼 골만이라는 학자는 사회적 성공과 그리고 행복감이라고 하는 교집합에 정서지능이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요, 이 자기 이해, 타인 이해, 상호작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자기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해가 잘 안 되면 타인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타인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렌즈, 아주 얕은 렌즈를 갖고 막 이렇게 진단하고 평가하고 라벨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는 그 상호작용도 잘 안 되는 게 나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내가 몇 가지 대화 표현법 배워가지고 이게 상호작용이 되겠어요.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 이해를 굳건하게 구축하는 것이 정서지능의 뿌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이해를 위해 메타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저를 만나러 오는 내담자분들도요. 저를 만나러 온 이유가 자신을 좀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조금 다루고 싶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분들이 저를 만나서 하는 얘기 중에 거의 대부분이 타인 이해로만 점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형은 이래요. 우리 언니는 이래요. 제 친구는 이래요. 제 남자친구는 이렇습니다. 계속 타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럴 때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공공님은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생경하게 생각하면서 힘들었죠. 그냥 잘 모르겠어요. 뭔가 짜증이 났던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실제로 보면은. 좀 뭉뚱그려진 표현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자기에서의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 수 있는 능력. 즉,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떤 면에서는 생각에 대한 생각이죠. 우리 인간은 보통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메타인지는 그 생각을 들여다보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잘 발달하면 내 감정도 잘 조절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나를 좀 피드백할 수 있으니까 나를 조금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데도 큰 발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메타인지는 단순한 지능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는 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하루를 보낼 때 가장 각인되는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딱 보면서 나를 본체만 하면서 싹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내가 그때 그 순간에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내 어떤 마음에는 어떤 토대가 있었을까요?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지? 나 무시하나? 나한테 뭐 화난 일 있나?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를 진짜 무시한 게 맞나?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맞나? 이런 부분을 내가 곰곰하게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으로만 가득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가 가만 보니까 그 친구가 오늘 안경을 안 썼던 거 아니야? 맞아. 그 친구가 2주 전에 나한테 굉장히 자기 집안에 어려운 일이 많았다고 했는데 그 친구의 개인 이슈 때문에 나를 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 아닐까? 이러한 역량을 내가 계속 생각하게 된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 친구를 내가 대하는 행동이나 말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친구한테 내가 내일 가가지고는 야, 너 왜 사람 무시하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토대가 훨씬 더 경감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친구한테 괜히 막 비유를 맞추면서 막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도 줄어들 수 있겠죠. 뭐라고 와서 물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현수야,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역량은 내가 그 생각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상담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을 사실 다니면서 이런 메타인지를 훈련하는 그런 세션들을 많이 갔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어떤 그런 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요, 메타인지를 갖는 것은 인간관계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가 있는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의 전략적 사고라든지 도약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타인지가 안 되는 근본적 원인이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사회가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들을 잘 한번 점검해 보면요.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오늘 점심 메뉴가 뭐지? 오늘 2시에 무슨 일정이 있지? 그래, 맞아. 이번에 영화 개봉하는데 그게 언제 개봉하지? 거의 약간 이런 정보에 관련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인 관계를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학습을 할 때 그 순간에 나에게 들은 생각을 내가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는 상당히 옅어지는 것이 우리네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 기능은 내 생각을 내가 깊이 있게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게 왜 파워풀하냐면은 이런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내 생각을 내가 약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사안이나 인간관계에서 대략적으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지점이 아주 강력한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 말이나 습관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항상, 절대, 뭐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이런 게 그렇게 크게 뭐 나쁜 뭐 의사소통 습관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좀 관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은 약간 관계에서 좀 해가 될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넌 항상 그러더라. 야, 절대 아니야. 이런 말들이 약간 반발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약간 비꼬는 말투. 넌 늘 바쁘잖아. 네가 바쁘면 내가 이해해야지.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약간 이게 뭔가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건지 좀 비꼬는 건지 약간 애매할 수 있는? 야, 넌 늘 옳은 말만 하잖아. 이런 말들.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말들이 좀 반복되면 좀 관계에서도 약간의 조금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지 않나? 그리고 약간 어떤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약간 부정적으로 대꾸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차라리 이런 거 많이 쓰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을 어떤 분이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야, 차라리 여길 가지 그랬어. 어떤 기획안을 얘기하면 야, 차라리 그 기획안을 써오지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지금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묵살되고 자꾸 다른 측을 얘기하니까 약간 화가 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고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분들은 뭐 내가 뭐 일반적인 말을 조금 몇 번 썼다고 해서 뭐 관계가 무조건 해가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솔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무례하게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칼을 꼽고 막 화살을 사실 쏘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무례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럼 자기는 그냥 사실만 말한 거래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솔직한 거와 무례한 거는 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례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그냥 여과 없이 보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솔직한 건 뭘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을 하면서도 한 번쯤은 내가 이 친구한테 얘기하려는 말이 이 친구한테는 어떻게 들릴까를 한 번쯤은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례한 것과 솔직함의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의도에서도 솔직함은 어디까지나 그 친구와 내가 소통하고 화합하려고 하는 기지가 있는 거고요. 무례한 것은 그 친구를 약간 통제하고 비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이 큰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 친구가, 그 동료가 만약에 어떤 발표를 이제 준비하게 됐어요. 근데 그 발표가 뭔가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시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면 그걸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거 이대로 발표하면 완전 민폐인 거 알아? 이러면은 이 동료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야, 약간 좀 예를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리허설 하면서 몇 번 리허설 하면서 한번 점검해 볼까?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것은 내가 할 말을 하면서도 훨씬 그 친구에게 내가 어떤 면에서는 화합의 기제를 마련할 수 있는 토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나는 사실만 말해 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솔직하다기보다는 좀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일 수 있고요. 나는 내가 느낀 대로 그냥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메타인지가 내가 얘기하려는 것이 그 친구한테 어떻게 들릴까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약간 결여되어 있는 메타인지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야, 네가 예민한 거지. 너 왜 이렇게 사람이 예민하지? 이건 어떤 면에서는 내 책임을 좀 내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말 습관이 중요한 이유와 실천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실은요, 긍정적인 말 습관은요,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많이 경험하게 하냐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많이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안전한 관계에서만 서로 연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컨텐츠들 잘 보면 속 깊은 감정, 나의 슬픔이나 내가 말하지 못한 나의 깊은 어떤 감정들을 표현하는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이런 슬픈 감정을 얘기할 때 눈물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어른들은 사실은 정말 안전한 관계가 아니면 눈물을 흘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혹시 어린 시절 때는 이렇게 지하철 쪽을 막 가다가 만약에 확 넘어졌어요. 그럼 어린 애기들은 막 울잖아요. 근데 뒤에 엄마가 있으면 더 크게 울잖아요. 근데 우리도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울지 않았을까요? 제가 예전에 지하철 쪽을 가다가 한번 크게 넘어진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뒤로 이렇게 크게 넘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고 이게 빙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탁 뒤로 넘어지면서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무도 안 봤겠지?' 이 생각이었어요. 약간 저녁이어 가지고. 근데 이게 웬걸 제가 너무 세게 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무대처럼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순간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뭐 슈퍼히어로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고 제가 그 당시에 좀 어려운 일이 많았거든요. 좀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아주 오래된 시기였어요. 지금보다 한 10 년도 훨씬 넘은.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 순간에 사람들이 저를 다 보고 있으니까 그 건물과 건물 사이로 제가 이렇게 들어갔었던 적이 있어요. 들어가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아저씨는 절대 아니었는데 아저씨라고 얘기하면서 "엄마 저 아저씨 발에 피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이제 간 다음에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라디에이터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골목길을 넘어서 그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로 제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어떤 상처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렇게 막 세게 뭐 이렇게 뭐 어디가 찢어졌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약간 그냥 조금 있으면 뭐 나을 정도의 후지진 정도 바르면 나을 거 정도 이런 정도의 상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다행이다.' 이러면서 바지는 얼마나 찢어졌지?' 이런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 제가 굉장히 슬픈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따뜻함 속 어떤 면에서는 안정감 속에서 그런 나의 깊은 감정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깊은 감정의 교류가 오히려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군가의 자존감을 가장 크게 박살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의 자존감을 가장 크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 들수록 감정 조절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호르몬 변화와 같은 생리적 변화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 이외에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나이가 들수록 책임감이라는 게 점점 무거워지지 않으세요? 예를 들자면 건강도 좀 더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많고요. 또 뭐 내 집 마련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빚도 보통 많고요.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관계가 여러분 인간관계가 참 쉽다 이러시는 분 계세요? 인간관계 진짜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자식도 돌봐야 되고 또 부모님도 돌봐야 되고 내가 맡고 있는 책임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나한테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의 뭉텅이들이 사실은 누적된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누적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감정 조절이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 공간에 뭔가 여유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꽉 무엇인가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풍선을 막 불고 있다가 빵빵하게 풍선을 불었을 때 작은 바늘에도 뻥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거를 꽉 어떤 면에서는 채우고 있는 토대 안에서 어떤 작은 트리거, 어떤 면에서는 작은 촉발 사건이 있었을 때 나도 모르게 감정이 확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격적인 부분으로 사람의 어떤 예민성,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어떤 감정 조절의 문제 이런 부분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내가 스트레스에 꽉 차 있으면 굉장히 사람의 어떤 면에서는 반응 자체가 예민하고 민감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요즘에 굉장히 화가 난다. 사람들한테 내가 자꾸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포인트가 있다. 그럼 이걸 내 성격으로만 좀 환원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요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혹시 내가 간밤에 잠은 잘 잤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는 것이 훨씬 더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 조절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늘 자신만의 배출구를 마련해 보는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어렵지 않아요. 내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운동을 하는 것도 엄청나게 좋은 배출구입니다. 내가 산을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산책을 다니는 거, 내가 등산을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배출구예요. 이건 관념이 아니라 그러한 활동을 정도와 빈도 사이에서 일주일 사이에서 0번 했으면 1번으로, 1번 했으면 2번으로, 뭐 10분 했으면 20분으로 이걸 늘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는 여행을 좋아한다. 여행을 갔다 오면 굉장히 배출이 된다. 근데 여행은 돈이 많이 들지 않냐? 짧은 여행도 괜찮고요. 내가 만약에 서울에 산다면 인천 가보는 거, 의정부 가보는 거, 양평 가보는 것도 다 여행일 수 있단 말이에요. 즉, 또 어떤 면에서는 요즘에는 그런 핫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중에서도요,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도 핫딜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미리 이렇게 예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내가 하루 정도 있다 오는 것들. 또 가족의 여행도 있지만 가족이 만약에 내가 둘째 아이, 첫째 아이, 배우자가 있으면 둘만의 시간을 고러한 여행 시간에 같이 한번 넣어 보는 습관들. 그것은 나의 스트레스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크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첫째 아이와 가서 인천에서 마치 만약에 조개도 잡고 같이 뭔가 밥도 먹고 같이 어떤 뭐 놀이시설도 타고 배도 타고 이런 경험을 내가 한번 했다. 그 아이에게도 굉장히 그런 경험은 소중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리추얼을 갖는 것도 꼭 필요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배출할 수 있는 통로들,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음식을 먹고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습관들, 그런 토대들이 매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좋은 배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작게라도 무엇인가를 배우는 습관이 참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복의 변인 중에서는 내가 조금 치고 올라가고 성장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행복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입시 공부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어떤 면에서 통전적으로 보면서 나의 인생에서 내가 조금씩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느낌을 계속 갖는 것. 이것은 행복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듣는 것도 어떤 면에서 하나의 교육일 수 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내가 나아진다라는 느낌.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군가와 자꾸 내가 연결돼 보는 어떤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세 가지의 측면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혹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동료나 혹은 내가 그 친구들 만나는 거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말고 또 다른 친구가 하나 더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요 맥락에서 내가 일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가 아니라 또 다른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뭐 내 취미 활동하면서 혹은 내 새로운 공동체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어디까지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씩만 여러분들이 내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연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3명, 어떤 핵심적인 3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뿌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착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요. 착하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4대 성인 이런 분들은 이제 계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인 사람들 사이에는 착하기만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착하다는 말을 계속 듣고 있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압박감, 나에 대한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과 생각을 사실 내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뭔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측면이 좀 공고가 되다 보면 나를 자꾸 감추고 다른 사람의 욕구와 어떤 면에서는 감정과 생각에만 내가 응답하고 거기에만 자꾸 비위를 맞추는 그런 경우가 어떤 면에서는 띠처럼 형성되기도 하죠.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감정과 생각은 자꾸 말을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맞추게 되니까 내 삶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 더 싹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밑단 있죠. 바로 밑단. 우리가 지하 100층까지의 감정이 있다고 본다면 그 심층까지 안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바로 내려가면 거기에 있는 감정이 억울함으로 점철되어 있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마주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거의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계속 맞췄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억울함이 굉장히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들이 인간관계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 구독자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감도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과잉 공감하는 거 엄청나게 스트레스고요. 여러분 과잉 공감하면요 번아웃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 공감도 엄청나게 에너지가 드는 일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누군가를 만나면 자꾸 공감합니다. 계속 그 사람을 과잉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잉 공감을 하느라 정작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 내가 누군가를 계속 이해하고 있지만은 정작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만났던 내담자분은 엄청나게 착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남을 계속 돕습니다. 이분은 심지어 남을 돌보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발전시켜가지고 직업군도 돌봄 직업군이에요. 그래서 남을 돌보는 직업군을 하시고 집에 오면 또 누군가를 계속 돌보고 있는 가족 돌보고 친구 돌보고 동료 돌보고 계속 이러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우울해가지고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카톡을 제가 보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이 카톡 중에서도 중요한 관계는 단체 톡이 아니라 1대1 채팅.
또 전화 중에서도 개인적인 전화의 빈도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목록을 쫙 한번 우리가 얘기해보고 어떤 대화가 나누는지를 보니까 이 사람 옆에는 도와달라는 사람만 잔뜩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도와주거나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꾸 야 그러니까 네가 나 좀 도와줘라. 야 이것 좀 네가 해주면 안 되니? 계속 이런 사람들로만 점철되어 있어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소진되고 굉장히 우울감이 많이 들었던 측면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의외로 사람들은 고마움은 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한이나 어떤 면에서는 복수심 이런 건 잘 안 있는데 고마움은 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호의로 뭔가를 뭐 커피라도 이렇게 사주면은요 처음에는 고마워하죠. 근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계속 커피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고마워하지만은 근데 이번엔 제가 살까? 아, 괜찮아요. 제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크게 투자해서 괜찮아가지고 사실 그러지도 않은데 막 계속 사고 있으면요 그 친구도 계속 그거를 받으면서 고마움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나중에는 커피 살 때 그냥 뒤에 가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계속 호의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계속 그 고마움을 느낀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9번 잘해줬다가 한 번 거절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분노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참 놀라운 게 9번 잘 안 해주다가 한 번을 잘해주면 굉장히 호의를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진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어떤 면에서는 적당히 다정한 측면들, 나를 보호하는 측면들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절이나 융합이 아니라 저는 조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왔는데 내가 너무 소진이 되고 너무 피곤하고 허무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은 이때 이 관계를 막 손절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관계는 약간은 멀어져야 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만나고 났는데 너무 차갑고 더 만나고 싶고 좀 이렇게 오니까 외롭고 소외감이 들어요. 그럴 때는 좀 더 가까워져야 되는 시간인가? 이렇게 내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만나고 나서 뭔가 내가 딱 좋은 느낌이 있어요. 내가 딱 좋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지 않을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지 않습니다. 밀물처럼 들어올 때가 있고요. 빠져나갈 때가 필요합니다. 이런 조율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수 있고요. 저는 이런 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와의 관계도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할 때 항상 내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고 나를 이해하고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굉장히 치유적인 시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자율성과 나의 작은 취미나 놀이, 내 공간이 있을 때 관계도 가능하고요. 내가 혼자서 좌족할 수 있을 때 내가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나은 관계들이 가득하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외롭고 내가 너무 소외감을 들어서 자꾸 사람을 만나다 보면 좋지 않은 사람을 자꾸 만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공간을 충분히 가지고 나의 어떤 고독감을 내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그 안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도 편안함을 못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극도의 내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사람을 꼭 만나야 되는 것만 아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꼭 만나야만 인생이 잘 풀리고 뭐 치유적이고 그런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요. 조금 줄이셔도 괜찮아요. 그럴 때는 나만을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꼭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인간성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원래 중년은 인간이라고 하는 요소가 친구 관계가 많이 옅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20대 때 가보면 친구들하고 밤새면서 막 대화를 해도 그냥 좋잖아요. 왜냐면 발달심리학적으로 그때는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한 주요 과업이에요. 근데 중년기로 넘어갈수록 친밀감이 아니라 생산성이 중요한 과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친구를 만나서 막 대화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 12시 넘어가면요. 근데 내가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못했는데 내가 뭐 프린트를 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 기본적인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매몰되지 않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사람들하고 만날 때 자꾸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맞추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얼마나 나에 있는 속에 있는 감정과 욕구를 이 사람에게 표현하고 있지? 내가 혹시 가면만 쓰고 자꾸 이렇게 개그맨처럼 막 재밌게 하고 뭔가 그 사람에게 까르르 웃기고 이런 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대 위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무대 위에서 사람을 웃기고 한다고 해도 내가 그 관계가 편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그 이제 예능 TV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이게 인간관계의 진면목이구나. 막 웃기면서 막 순발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굉장한 긴장감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관계의 본질은 그런 카메라가 다 꺼졌을 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편안함, 그 속에서의 어떤 수용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지신 분들이 실제로 내 감정과 욕구를 꺼낼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싫은 거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거절 잘 못하는.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한다는 것도 얘기를 잘 못하는 이런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요, 거절을 못하는 분들에게 거절을 막 연습하라고 그러면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만약에 착한 아이 콤플렉스 경향이 짙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얘기해보고 거절을 하기 힘들다면 대안을 자꾸 얘기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금요일 날 뭐 저녁 한 끼 같이 먹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금요일 날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약속을 막 취소해야 되나? 이러면서 막 잠깐만요. 그럼 제가 잠깐만 볼게요. 아니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이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은 약속이 있는데 어떡하죠? 이거는 거절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다 대안을 하나 더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근데요, 다음 주 수목금은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 보는 것은 훨씬 더 나은 또 토대일 수 있고요. 또 좋다는 걸 먼저 말해 보는 것도 좋아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괜찮은데. 혹은요, 내가 만약에 점심을 먹으러 가요. 근데 뭐 먹으러 갈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뭐 먹을 건지. 나는 항상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무조건 이번엔 돌솥 비빔밥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도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돌솥 비빔밥입니다. 근데요, 이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것도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3일 내내 좀 약간 한식 같은 거 많이 먹어가지고, 한식 빼고는 좀 다른 거, 색다른 거 좀 괜찮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연습을 늘려나가는 것.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훨씬 잘 먹는 것처럼 내가 좋다는 것을 많이 마련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많이 표현하게 될 때, 또 그것이 수용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될 때, 내가 훨씬 더 내 감정과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기지가 훨씬 두터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의 원인과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실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지신 분들은 정도의 문제일 뿐 약간 착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좀 관계적이고 좀 선한 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상당수 존재합니다. 똑같이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상처를 받으면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면서 오히려 자기 주장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상처를 가졌는데 그것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관계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그 상처는 언제 형성됐을까요? 많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 아빠가 이혼한대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계속 싸워요. 그러면요, 아빠가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나가셨어요, 집에. 이제 나가시고 엄마가 막 이제 울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착한 아이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엄마를 안아주면서 엄마 내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엄마 내가 나중에 크면은 엄마 내가 아빠한테 다 사줄게. 엄마 내가 해외여행 다 보내줄게.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엄마를 막 위로해요. 아기는 아기일 뿐인데 아기의 어깨는 좁잖아요. 근데 아기가 갑자기 집안에 막 기둥이 돼버려요. 그거 굉장히 벅차죠. 학교 생활도 어렵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힘들어서 집에 왔어요. 근데 엄마가 무슨 일이 있니? 지아야 무슨 일 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웃으면서 괜찮아 엄마 나 아무 일 없어. 나 잘 지내지. 이렇게 말했던 그런 말의 행동과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고착화되는 겁니다. 원가족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런 경향으로 나타나고 공동체에서도 그런 경향으로 나타나고 회사에서도 그런 경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반복되고 어떤 면에서 순환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언제부터 내가 이랬을까? 그 가면의 역사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가면 역사가 상당수 오래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대화할 때 첫 번째 인식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착했다는 것이 원래 그렇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착하잖아. 이게 참 나에게 족쇄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던 거구나. 그 참 아픈 진실이거든요. 참 많이 울어요, 그런 부분이.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 수용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착한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정한 거는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는 부분이 나를 이렇게 억압할 수 있는 기준으로만 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조금 더 다른 감정도 유연하고 표현해 볼 수 있는 역량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 내가 착한 것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내 생존 방식이었다라는 걸 어떤 면에서 인정하는 토대에서 약간의 다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토대가 나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한 물결로 어떻게 보면 변모하게 만드는 좋은 변화의 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내면 경쟁력에 주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요, AI가 요즘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연구를 하면서 어떤 교수님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실제로 AI 연구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좀 권위자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요. 그분이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시대가 변할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자기가 이제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AI 트렌드가 정말 좀 급속도로 좀 우리 삶을 변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챗 GPT가 우리 삶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 보신 분 많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AI가 계속적으로 인간을 좀 흉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AI가 나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내가 될 수는 없다는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있죠.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들, 그것이 엄청난 다리일 수도 있고 빌딩일 수도 있고 작은 어떤 제조업의 어떤 펜일 수도 있고 다이어리일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옷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AI와 로봇에 어쩌면 대체되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흐름인 것 같아요. 이건 점진적으로 점점 대체될 것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흐름인 것 같은데 여기서 대체될 수 없는 것이 단 하나가 남는 거죠. 뭐가 대체될 수 없어요? 나의 주관성은 대체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성, 체험, 고유한 기억은 마지막까지 남는 가장 핵심적인 기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내면 경쟁력이라고 부릅니다.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인간의 고유한 능력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나요? 구독자님들 혹시 이 중에서 공주에 사시는 분 계세요? 사실 제가 충청도 공주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공주가 어떤 음식이 유명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알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알밤의 도시. 알밤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지만 그렇게만 얘기하면 좀 서운해요. 왜냐면 알밤으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송편 좀 만들고. 근데요, 사실 공주는요, 뭐가 되게 유명하냐면 면이 되게 유명해요. 짬뽕 맛집이 진짜 많고요. 칼국수 맛집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구독자분들 제가 이게 보통 혀가 아니거든요. 제 혀가 이게 기가 막힌 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맛집 탐방을 많이 다니고요. 그 중에서도 공주의 그 칼국수 맛이 그리워가지고 이 서울 근방의 칼국수집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돌아다녀도요, 진짜 영혼을 울리는 서울의 칼국수집 정말 제가 생각하는 영혼을 울리는 맛집은 딱 2개 있어요. 그리고 경기 인천에 2개 있어요. 제가 이 맛집이 제 클라우드 노트에는 이게 순위가 있고요. 분야별로 종합순위도 있습니다. 그 종합순위 2위가 4개 맛집 중 4대 천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합순위 2위예요. 근데 칼국수가 정말 쉽게 만들 것 같잖아요. 이렇게 면 썰어 넣고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요, 정말 잘하는 집은 드물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칼국수집을 제가 가서 이렇게 먹을 때 그 체험 있죠. 그 혀에서 느껴지는 어떤 체험, 그 어떤 감각, 그것은 AI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현주 교수님이 혹시 그 칼국수집 맛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서울에 맛있는 집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AI가 기가 막히게 제가 못 찾은 것까지 더 탐색을 해가지고 기가 막힌 칼국수집은 아마 더 추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AI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은 뭐냐면 나랑 같이 가서 그 칼국수를 먹을 수 있는 체험의 영역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는 어디까지나 0과 1이라는 코드로 되어 있고요. 나는요, 뼈와 살로 뒤덮인 유기체라는 거예요. 앞으로가 AI가 모든 것을 대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AI가 생산자는 되겠죠. 근데 AI는 뭘 못해요? 소비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I 시대, 로봇 시대에도 패권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정도의 문제일 뿐 패권은 여전히 인간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욕망하고 열망하는 존재라는 거죠. AI가 무엇인가를 욕망하고 열망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이제 그다음부터는 로봇이나 AI가 아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AI 로봇이라고 하는 지점과 나라고 하는 간극 사이에는 그런 엄청난 격차가 존재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에서 제안하신 내면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 중 당장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사실 이 내면 경쟁력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다움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내담자분들을 많이 만날 때 한 50% 정도는 불안과 우울과 분노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심리적인 고통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게 뭐냐면 나를 잃어버렸어요. 나를 이해하고 싶어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엄청난 사실은 한 축이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 뭔가 나를 좀 찾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한번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를 잃어버렸다는 게 뭘까요? 내가 몇 살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일까요? 내 직업이 뭔지를 모른다는 걸까요? 내 이름을 모른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실적 정보가 좀 중요한 포인트라기보다는 나의 정서적인 정보, 나의 정서적 기억, 나의 정서적인 이야기를 찾고 싶어 하는 그런 기지가 상당수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나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 내 인생에 뭔가 빠진 것 같다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나 뭔가 많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요, 나는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내 인생에서 잃어버린 퍼즐 조각 한 조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요, 나를 이해한다라는 거 볼까요? 내가 만약에 40살이면 나에게는 40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충분히 내가 어떤 면에서 담아지지 않은 나의 기억들을 찾아가는 것도 나를 이해하고 나다움을 찾는 첫 번째 기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한 가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자면요, 나이가 여러분들이 초기 기억으로 한번 가보세요. 어떤 분은 5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6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6살부터 지금 내가 40살이면 6살, 7살, 8살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를 담아서. 예를 들어서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져가지고 6살 때 기뻤던 경험이 뭐가 있지? 7살은 잘 기억이 안 나. 그래, 그러면 8살 때 뭐가 있었지? 10살 때 뭐가 있었지? 이거를 쭉 한번 연결해서 나의 기뻤던 순간을 나이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하나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엄마와 함께 했었던 굉장히 조금 좋았던 기억이 뭐가 있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엄마가 자기를 너무 미워해. 그래서 나는 그런 엄마가 너무 밉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내담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에 대한 기억을 하나씩 되짚어 보기를 이제 그분하고 같이 동의하고 시작을 해봤었는데, 이분이 새로운 기억을 막 떠올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11살 때 엄마가 나하고 약간 그런 시냇가 쪽을 가면서 네가 참 엄마는 좋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엄마의 그 눈빛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엄마를 좀 용서하게 되기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이라는 게 100이었다면 조금은 다른 물결이 들어올 수 있는 기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요,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기억이 잘 없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요, 한 가지 제가 또 하나 팁을 가르쳐 드리자면, 나이가 드신 분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요, 그 사진 앨범 있죠, 그거를 좀 가져보는 겁니다. 저는요, 이 사진 앨범을 가져오면 여러분 스스로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가장 어렸을 때, 이게 얼굴을 보면 어렸을 때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커가는 것을 배치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물어봐요. 혹시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때 내가 친척 동생하고 이런 걸 했었네. 내가 이런 장난감을 되게 좋아했었네. 내가 이런 때 되게 내가 좀 그 기쁨을 크게 느꼈구나. 내가 이런 걸 굉장히 열망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이 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두려워하고 있네. 이런 부분을 떠올릴 수 있는 기지가 많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누가 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나 스스로 해볼 수도 있겠죠. 사진을 쭉 배치해보면서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지? 그때 나는 어떤 걸 느꼈지? 그 순간은 나한테 어떤 의미였지? 이런 거를 판별해보는 것도 잃어버린 나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팁이 아닌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AI가 많은 영역을 대체할 미래의 인간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 나가야 할까요? 만약에 내가 어떤 직업군이나 내 역할을 정의할 때 내가 어떤 팩트, 정보만 알려주는 사람이 된다면 아마 굉장히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간호사다. 그런데 내가 그냥 차트만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정확하게 그냥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환자에게 어떠한 정서적인 체험을 형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람이다. 그런 건 말솜씨에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간호사는 훨씬 더 대체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직업군을 갖든 깊은 체험을 주는 직업은 어떤 역할은 대체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상담 쪽에 이제 있어 보면요, 이런 얘기가 많아요. 상담자들은 대체가 안 될 거다. 근데 제가 이런 AI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 연구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AI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정서적인 의사소통, 이런 것을 이제 구축하는 거에 제가 이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아마 비폭력 대화, IP용법 같은 이런 대화 기술 있죠. 이런 것들은요, AI가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요.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어떤 돌봄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이런 정보들도 이미 AI가 인간보다 더 잘하는 영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얕은 의사소통 정도 가르쳐주는 그런 아마 상담군이라면 앞으로 대체되기가 저는 쉬울 거라 생각해요. 근데 다만 오히려 깊은 체험을 주는
오히려 그 사람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상담자는 앞으로 더 대체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칼국수집은 그렇게 많아도 정말 영혼을 울리는 그 칼국수집에 사람이 더 많이 몰리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큰 내면의 경쟁력은 그 사람과 내가 얼마큼 깊게 연결될 수 있는지, 또 그런 토대 안에서 얼마나 깊은 체험을 형성시킬 수 있는지, 이런 영역이 훨씬 더 저는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AI가 점점 인간처럼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네 현실이 인간은 점점 로봇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삭막해지지 않으세요? 사실 요즘에 레트로 열풍이 많이 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추억 보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저랑 비슷한 나이에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놀이터 하면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아마 굉장히 많은 정서적인 그런 정보들이 있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의 놀이터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삭막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점점 우리 시대가 앞으로 인간다움, 인간성, 이런 부분을 그리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 부분이 내면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고유성의 결정체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의 경험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신간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앤서니 브라운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 작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떠올리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내가 어린 시절에 겪은 거고 그것을 변형해서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여러분, 창조성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겪어왔던 경험에서 출발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창조성,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나의 어떤 소중한 경험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의 경쟁력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내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내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유성, 나다움, 요구, 상상력, 좌절, 마음에 대한 근력, 성공 경험, 나의 관계성,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번에 낸 책들에는 사실 많이 있고요. AI가 들어있다고 해서 AI 기술에 대한 책이 아니라 오히려 나다움, 인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요, 앞으로의 시대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양안적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한쪽 눈은 시대의 흐름을 계속 볼 수 있는, 포착할 수 있는 눈인 것 같아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하나인 것 같고요. 그 시대의 추세에 맞게 내가 거기를 포착하고 따라갈 수 있는 나만의 역량, 재능, 나의 깊은 열망을 어떤 면에서는 갖는 것, 그 양안적 시각, 하나는 시대이고요, 하나는 나입니다. 하나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이고요, 그에 걸맞는 서핑을 탈 수 있는 나의 능력,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균형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부족한 강의였을 텐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